오늘은 탈북민 박유성님을 모시고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웅달책방의 첫 출연이신데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 청년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온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 연구소에서 국제활동팀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 북미남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다큐멘터리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영화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또 동대 북한학과 석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와, 어떻게 영화학과를 가셨어요? 뭐 컨텐츠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남쪽의 그 K 문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북에 있을 때 저는 한 2000년 초반부터 꾸준히 이제 영화 드라마를 남한 걸 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저런 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가 이제 동대 연영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때 탈북을 하신 게 몇 년도신 거예요? 2009년에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9살. 와, 그러세요? 네. 혼자 혹시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좀 얘기가 긴데 아버지가 먼저 이제 2007년에 오시고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2년 후에 손잡고 왔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또 영화학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북한에서도 그러면 K-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는 건가요? 사실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북한이 한류 열풍이 엄청나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 20년 가까이 아마 이 북한에는 이 한류가 지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저 또한 이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 드라마, 음악들을 다 이제 접하고 온 케이스죠. 아, 그래요? 아니, 저희 한국에서 북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그런 거 그냥 말만 있지 못 본다. 왜냐면 총살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무슨 이번에 중고등학생인가요? 네, 큰 사건도 있어가지고. 신의주에서 이제 그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고 2022년에 이제 북한이 제정하면서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그 미성년자들이죠. 이제 사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이제 남쪽의 한류 문화, 남조선의 이제 영화, 드라마, 음악을 접하면 본인이 보면 이제 5년 이하의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유포를 하는 거잖아요. 나 봤는데 재밌어. 야, 너도 봐. 이렇게 해서 유포를 하면 이게 이제 최고 15년.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사하고 이걸 뭐 약간 돈벌이로 이용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설파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형까지도. 그래서 법적 조항을 만들었어요. 딱 북한에서. 근데 이게 괜히 만든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90년도에 식량난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지금 한 압록강, 드만강을 합쳐서 한 1,400km가 되는데 거긴 국경경비대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들어 이제 양동이 들고 이제 국경 연선에 갔다가 그냥 중국 넘어가는 거예요. 뭐 경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삼엄하지 않으니까. 근데 갔다가 돈 좀 벌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식욕, 수면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돌리는 건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보고, 듣고, 즐기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 초반에는 배고파서 갔다가 그 드만강 쪽인 이제 조선 연변 자치주니까 거긴 다 조선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류 드라마 영화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나왔죠. 그게 이제 초반입니다. 한류 시작의 초반. 근데 북한에는 45년도에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이 한류 문화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었어요. 헌법에. 북한 헌법에. 근데 이 한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 보니까 이제 2022년에 자 이제 한류 보는 거는 이렇게 처벌할 거야라고 이제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들어갈 때 뭐 CD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다 그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왜냐 90년도에는 CD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VHS, 각 테이프. 각 테이프. 그게 이제
영화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게 90분짜리가 이만한 거. 그래서 그거는 초반에는 보다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냥 부피도 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CD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D 한 알판이라고 북한에서 하는데 알판. 요거 하나에 이제 영화 하나, 드라마 하나니까 그게 이제 20개씩 뭉태기로. 와. 그게 이제 북한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DVD 블루레이예요. 그러니까 한 판에 24부작을 다 담는 거잖아요. 거다가 지금은 메모리 USB에서 넘어서 이제 메모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저희 많이 쓰는 거. 네. 꽂아가지고. 그렇죠. SD 카드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감추기가 쉽죠. 걸리다가 뭐 먹기도 하고. 진짜요? 뭐 삼키기도 하면 뭐 모르니까. 야, 아니 그럼 그거를 쓸 수 있는 기기들은 다 집안에 있는 건가 보네요. 북한도 CD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요. 그 북한 영화, 드라마, 이런 음악들을.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기계는 다 있죠. TV나 있고. 혹은 밖에만. 네.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엄격하게 법으로 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위협도 하고 이제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멈출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하는데 국가에서 제재를 해요. 그런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외국 뭐 계좌를 파던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던 해서 어떻게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뭐 다 그렇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젊은 층에서 이미 맛을 봤습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음악, 영화, 드라마가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보는 수준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이 시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보면은 이제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놨지만 이게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자, 5년, 10년, 뭐 최고는 이제 사형까지 한다라고 했지만 북한 청년들이 20만 명이면 다 봐요. 그럼 다 감옥 보내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범견이라고 보여주기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1박 2일입니다. 복불복 게임.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재수없게 걸리는 이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도 아마 돈 없고 백 없는 친구들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걸려도. 그 돈 있고 백이 있으면 또 다 빠져나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 유성님은 그 북한 소식을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관련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기도 하고 이제 알게 모르게 북한학과가 한국에 대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온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 아직 얼굴 공개가 안 되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의 현 실정들을 좀 많이 듣죠. 주기적으로. 네. 얘기 듣고. 작년에 이제 그 동해상으로 이제 배 타고 온 분들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좀 가깝게 지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북한의 뭐 요즘 상황 같은 거 이제 전해 듣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워낙에 지역 그 차이가 커요. 네, 이게 뭐 대한민국처럼 뭔가 이동이나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흐름이 빠른 게 아니라 굉장히 지역 간에 닫혀 있어서 한 지역을 듣고 북한이 다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이제 좀 보급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후차적인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 한마디 전하려고 기차를 7일씩 타고 다녔어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화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의주 쪽에서의 어떤 쌀 가격, 옷 가격들을 옛날에는 이제 달리기 장사꾼들이 전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화로 그런 것도 소통하다 보니까 뭐 이동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됐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다. 정말 북한의 당과 수령만 믿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종당에는 굶어 죽고 내가 살기를 이제 바라고 눈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약간 편법을 발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법이라고 하면 혹시 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모든 사람이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수가 한 명도 없어요. 북한의 주민들은. 근데 공장 기업서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배급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장마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걸 사업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5천만 국민 중에 다 사업 잘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분 있고 못하는 분 있고 북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같은 데는 내가 회사 나온 걸로 좀 해줘요. 하면 책임자한테 돈을 이제 주고 그 시간에 직장 안 가고. 그 직업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네, 왜냐하면 뭐 직장 안 가고 이건 거의 뭐 우리가 회사를 안 가면 우린 잘리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를 수가 없어요. 내 그냥 평생 직장이니까. 그러니까 대신 혼이 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면책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런 게 약간의 편법. 다른 걸 하는 것도 또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달러를 사람들한테 사서 그 돈 뭐죠? 환율 차이를 또 이렇게 자기가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죠. 쌀을 개인이 뭐 한 톤씩 싣고 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갖다 팔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죠. 그 직업을 막 이렇게 선택하고 정부가 정해줄 때는 그 사람의 뭐 적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죠. 적성 고려한다니요. 하나 고려하는 건 있습니다. 배경. 집안 출신 성분이 딱 정해져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이 의사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데 가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노동자면 저는 노동자예요.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올라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내 앞날이 보입니다.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일을 그 생산성을 막 올리고 막 혁신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 막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려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일 10개 한 사람도 100만 원 받아가고 일 하나 한 사람도 100만 원 받아가니까 누가 헌신적으로 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세뇌 교육으로 정신 교육으로 사람들한테 시키지만 이제 더 이상 지금 70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먹히죠. 초반에는 그게 돼가지고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윗돌았잖아요. 그건 이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이제 교육시켜서 사람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평균 그 수명이 60세, 70세밖에 안 돼요.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하죠. 안 해요. 부모 세대 이제 본 거군요. 저 봤죠. 근데 그렇게 봤는데 너무 찌질하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아버지가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세 끼 먹을 쌀이 없어요, 집에. 이게 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옆집은 아버지가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하는데 장마당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집은 잘 먹어. 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 그럼 애들은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장마당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시장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가요? 이게 장마당의 역사가 좀 있는데 북한이 이제 농민시장이라고 해서 1960년도에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개인이 뭔가 물건을 주고 팔고 이게 안 되게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농민시장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약간 5일장 같은 건 열어졌어요. 60년대. 그래서 농민들은 만약에 집에서 텃밭에서 기른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팔고 거기서 이제 물물교환식으로 되게 작은 시장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게 이제 진화 발전하면서 90년도에 고난행군 배급을 안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농사꾼이에요. 쌀은 좀 있어. 근데 다른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쌀을 가지고 그런 농민시장에 나가서 저기 옷 좀 하나 주세요. 물물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이게 완전히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거를 그냥 메뚜기장이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많은 데서 팔다가 안전원 경찰이 오면 다 물건 싸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메뚜기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면은 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졌는데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장마당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3년에 법을 제정을 해서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장사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시군 단위로 장마당 매대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딱딱딱 정해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이에요. 딱딱 본인 매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고 어느 정도는 국가에 바쳐라. 사실 북한이 원래 세금이 없어야 될 나라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세금이 없거든요.
무상교육, 무상의료잖아요. 근데 장사해서 얼마 정도는 한 달에 20만 원씩 뭐 이렇게 바쳐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게 수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장마당이 지금 400개가 넘어요, 북한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럼 규모도 상당한 거네요. 네, 상당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그 계산을 한 게 있어요. 리포터로 나온 게 있는데 보고서에 400개가 넘는 장마당에서 하루에 걷어들이는 북한 주민들 장사하는 분들한테 걷어들이는 이 돈이 쌀로 환산했을 때 600톤에 달하는 살 수 있는 하루에? 하루에.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게 다 어디로 가냐? 김정은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만히 그냥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리세 같은 걸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지주예요. 지주네, 진짜. 네, 지주 자본가 때려 죽이자 해놓고 지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너무 충격적인 게, 와, 저도 오늘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게 지금 신의주 수해 복구 가가지고. 이번에 그 7월 말에 나타난 그 대홍수 그거 말씀하시죠? 맞아요. 네. 어린애들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어린애들이 제가 보기에도 얘네 한 7, 8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팔뚝 보세요. 거의 허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애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본인이 먹고 뒤에 이렇게 뚱뚱한 애가 앉아있고 앞에는 이게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북한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여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지금 경제 상황은 이렇게 장마당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북한의 경제적인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시대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북한의 자국 내 경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은 중국이랑 친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죠. 왜냐하면 국경을 1,400km를 맞닿아 있고 거기에 수많은 관문들에서 경제적인 것들 나갔다가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김정은이 러시아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국경은 제일 꼭대기에 굉장히 좁은, 그러니까 거의 뭐 얼마 없어요. 딱 그 닿는 부분이. 그러다 보고 지금 중국이랑 거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물품이 많이 나와야 북한 자국 내 시장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면 자생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북한에서 자급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수입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중국산이에요. 우리도 중국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산이 적게 나오면 북한의 모든 제품들의 가격대가 올라가죠. 공급이 없으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걸 사서 소비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쌀이나 뭐 모든 생활 물품, 식량. 국내에 생산하는 건 거의 국내 사람들이 못 먹습니다. 그건 다 군량미라고 해서 군대들한테 가고 위에 중앙당, 평양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자국 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곡식을 못 먹어요. 다 수입산에 의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코로나로 또 2년, 3년 동안 아예 닫혀 있었고 지금은 또 중국이랑 등을 돌리면서 중국이 뭔가 원조, 지원, 뭐 교류가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왜 중국하고 관계를 안 좋게 가져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이제 중국은 북한을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줘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예요. 자기 말 들으라고. 죽을까 하면은 조금 져서 정말 생명 유지만 해주는 형태예요. 중국은 정말 중국이 그 큰 대륙이 북한 마음만 먹으면 개발하면 조그만 나라 바로 해버리죠. 근데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공급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20년 동안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더 해주면 우리도 야 너네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얘네랑 접고 한번 러시아랑 해보자. 근데 러시아 또 본인들이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딱 요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쟁 물품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 딱 들어맞다 보이니까
이제 러시아랑 조금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뭐 주고 박을 게 있으니까.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 거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가져가냐면요. 나무까지 북한에서 중국이 수입해 가요. 북한 나무 없거든요. 이제 없어요? 벌거 지역 아니에요? 네, 벌거숭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중국에 팔아먹다 돌, 철, 나무, 바다에 나오는 거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한 20년간. 그렇구나. 없어요. 그리고 강산권 같은 것도 중국이 아예 단독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그냥 다 파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하자원 뭐 뭐든 뭐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게 조금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얘기 들을 때 이제 요즘에 그 보면은 1대1로라고 해서 막 중국 저쪽으로도 보면은 막 그쪽에 돈 빌려준 다음에 스리랑카 뭐 이쪽에 맞아요. 네, 본인들 돈 주고 아예 100년 임차하고 그러잖아요. 광산권 항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게 또 되게 논란이 돼서 그게 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냐 결국엔 다 가가려 하는 거 아니냐. 큰 그림이죠. 그러면은 그렇게도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그 전후에 되게 많은 또 지원도 받았잖아요. 네. 막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를 좀 중국하고 좀 다른 포지션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딱 갈라지잖아요. 이제 공산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치스 라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 이제 공산권이 내려오니까 지금도 이제 대만. 한국, 일본 여기가 이제 딱 그 경계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유지하려고 미국은 아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수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급한 불은 북한이 아닌 거죠. 일단 대만 문제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에 뭔가 뭐 북한으로 넘어간다던가 이게 이제 라인이 내려올 텐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 한국의 어떤 원조라든지 지원, 미군, 주한미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도 만약에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미국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한테 조금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진전해보자 이런 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90년대부터 노력했어요. 그래요?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특사를 뉴욕으로 보내고 한국 배제시키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때. 그래서 사실 그때 5차 회담인가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껴서 이제 그 5차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거 결과물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왜 만났겠어요? 왜 2번이나 만나서 3번이나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북한은 끊임없이 유엔 제재를 풀고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절대. 그리고 김일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중국 믿지 마라. 진짜요? 진짜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와. 그리고 북한의 외교의 방식은요 자주 외교예요. 누구와 손을 잡고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외교를 펼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더 북한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하면은 아는데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끝없이 노력했어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까지도. 근데 왜 그런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뭐 핵을 포기하냐 마냐, 누가 주냐 마냐, 누가 더 많은 걸 가져가냐 이거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적중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 파경을 맞이했는데 저는 트럼프가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 트럼프랑 그 진짜 김정은이랑 싱가포르에서 잘 될 뻔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하다가 엎어지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인사 나누는 것처럼 소개팅 하고, 이제 너 이런 사람이구나 소개팅 했죠.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약간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야, 너네 집 몇 개야? 재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밀린 거죠. 기싸움에서 밀리고. 북한이 또 많이 내줬어요. 초반에. 영변 핵실험장 폭파했습니다. 심지어 외신들이 들어와서 다 찍었어요. 그게 뭐 앞부분만 폭파했다, 뭐 거짓말이다, 쇼다.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북한이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 라고 이제 좀 열어준 거는 나름 그들은 양보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보리 뭐 제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빡돈 거죠. 그래서 노딜로 끝났는데 또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네. 그 한편으로는 막 김정은이 너무 독재자이고 너무 잔악무도한 행동도 많이 하고 잔인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막 소시오패스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국제정세나 이런 거는 잘 읽나 보네요. 소시오패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기 고모부 죽였잖아요. 맞아요. 이복형 죽였잖아요. 미친놈은 아니잖아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약간 광희군처럼 약간 광인인 거예요. 미친놈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권력을 잡으면 그런 미친 행보들을 많이 보이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건데 김정은은 똑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나름 그거는 본인이 싱가포르에서도 노딜을 끝난 게 본인의 자리를 양보 안 하려고 최대한 본인의 자료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경제력으로나 이런 세계사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변화를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뭐 진전이 없는 건데 저는 김정은이 본인의 이 독재의 맛을 단단히 보고 있다.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분량이 하루에 60톤씩 생기는데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과도 관계 개선하지만 내 자리는 공고히 하겠다 이거. 그거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와닿는 게 그 미국도 중국하고 되게 관계가 좋았는데 시진핑 주석으로 되면서 이게 시진핑이 이제 미국을 막 넘어서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괘씸한 게 또 있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김정은이 또 막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독재자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냥 나라만 부강하게 하고 그 이익은 또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이런 거 측면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김정은이 초반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만나기 전에 시진핑 만나고 간 거 아세요? 기차 타고 가서 시진핑 만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1:1 수업을 받은 거예요. 너 가서 밀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과외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진전이 없죠. 트럼프는 완전히 중국 배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양하고 다른 지역하고 격차가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평양까지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북한 살았는데 평양을 못 가봤어요. 평양에 온 친구들. 그러세요? 네. 어디 계셨어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시라고 이제 제일 평양에서 제일 떨어진 곳이에요. 저희가 제일 많이 가본 게 함경남도 함흥까지밖에 못 가봤어요. 함흥차사. 네, 함흥차사, 함흥냉면. 함흥냉면.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원산까지 가봤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야영을 간다고 보내줘가지고 갔고 평양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평양의 삶이 어떤지 제 눈으로 못 봤습니다. 이제 들은 얘기는 굉장히 많죠. 일단 평양은 이제 특별 시민권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진짜요? 네, 아마 남인희 씨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평양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공민권, 공민증이라고 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공민증이 있어요. 그거 플러스 평양 사람들은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2개가.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평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국가가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2개 맞아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을 볼 때 평양, 북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완전 다른 곳이에요. 막 개성이나 신의주 이런 데도 못 들어가요? 그런 데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평양급이 아니에요. 아니죠. 개성도? 거기는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고 이제 우리가 서울이면 이제 평양인데 거기는 쉽게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길에 다 그 체크 포인트 초소가 이제 뭐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신분증 보이고 들어가야 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평양에 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촌이 여기 사는데 결혼식을 해요. 그럼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통행증을 신청을 합니다. 내가 지방에서 살면 개성에서 살면 신청을 하면 여기서 그래 그 사람 확인됐어. 이 집 친척 맞아. 왜냐면 족보가 다 있으니까. 그럼 확인증을 딱 찍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확인증에
증명서에 8월 오늘 20 뭐 며칠이면 21일부터 25일까지만 머물 수 있다. 그 날짜 벗어나면은 벌금이나 처벌이 매겨져요. 그 날짜에만 딱 방문하고 나와야 돼요, 빨리 평양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는 곳이고 평양 인구 200만으로 딱 제한했어요. 와. 이거는 이제 김일성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인구가 더 줄어들거나 더 많아지면 이 도시를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인프라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물, 불, 뭐 전기. 그래서 200만이 모자라면 지방 사람들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북한에 약간 그런 거 요즘에 수해 났잖아요. 그러면 수해 난 사람들 평양에 임시학교 이런 데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평양 뭐 만약에 거기 살면 그 사람들 평양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 밑으로 떨어지면 들어 올려요. 그러다가 많아지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추방이라고 해서 진짜요? 해외 밖으로 쫓아냅니다. 살던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 살던 사람들 중에 뭐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추방. 해서 밖으로 다 나갑니다. 저도 이제 추방 가족에 정말요? 그런 사람들은 평양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끝으로 보내요. 그래서 딱 유지를 합니다, 인구수를. 그래서 이제 해외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서 이제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의 변화들이 뭐 인구 변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딱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평양 내부에 들어가면은 잘 살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평양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뭐 요즘에 많이 건설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아파트 건설. 그런데 보면 아파트 보면 막 좋은 데는 유럽풍 아파트 이래가지고 거기 막 40평대 이런 아파트들은 진짜 좋대요. 안에 뭐 빌트인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외곽으로 나오면 아직도 아파트인데 아궁이에다 불 떼는 데 있어요. 아파트인데. 네. 온돌장 깔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직들 앉은 사람들은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매 주마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가 공급으로 나온대요. 평양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군에서 장성으로 은퇴하면 그 장성들이 사는 단지가 따로 있대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경비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좋은 단지 들어가려면 거기 입구에 뭐 가드 있잖아요. 딱 그거처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 살고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처참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 혜택을 누리니까 이 체제를 깨고 싶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이 독재를 경고하기 위해서 서로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이거를 지킨다라는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죽으면 저기 망하지 않겠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데 그건 되게 단편적인 거고 김정은이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를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플랜을. 네, 그래서 김주애 같은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슬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김정은의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조직을 이 나라를 본인들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변화를 최대한 안 가져가죠.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더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사 이런 붕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것이다, 그걸 대비한다 이런 시선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정은 하나 없어진다고 저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까? 그 밑에 권력자들은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북한을 계속해서 공산화 독재 국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명분은 좀 사라지겠죠. 백두혈통 이게 이제 없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